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또 구성 요소의 활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한번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가지 않은 길.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기에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서 덤불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 그 길에 보이는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다른 쪽 길을 택했다. 먼저 길과 같이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 싶었지. 사람의 발길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하나같이 아직 발자국에 더럽히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아,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라고. 이런 시니까 여러분이 각자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의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폭을 좀 넓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캔버스하고 링캔버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번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그 적합성, 이 균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지난 시간에 프로덕트 앤 마켓 핏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요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죠. 제품 시장 적합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적합성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중점으로 하니까요. 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합성을 갖느냐라는 거죠. 그다음 문제 해결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링캠퍼스 하면서 나인 블럭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 중심 이게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적합성 또 균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이 예전에 그 코닥이라는 그 필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코닥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한 5가지로 뽑았습니다. 이제 뭐 사진에만 너무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에만 갇혀 있었다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로 자꾸 변화하는 시대에서 무대를 빼앗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타겟 고객을 이해를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을 이해 못했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주로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고 또 수명만 연장하다는 이제 뭐 사진에 갇히고 무대를 뺏기고 이런 것과 연관돼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현실성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해? 나 빼빼로 먹으려고. 나도 빼빼로. 빼빼로 같이 먹고 싶은데. 이 말은 네가 네, 한때 필름 업계의 제왕이었던 코닥 기억하시죠?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몰락했는데요. 반면 캐논은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의 몰락과 성공이 주는 교훈을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필름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코닥.
위성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필름으로 세계를 석권하던 1975년 코닥의 연구원 스티브 세스는 세계 최초로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아날로그 필름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숨기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며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반대의 운명을 맞은 기업도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꾸준히 생산해온 캐논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분야를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후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며 독일과 미국 업체를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でもやっぱり会社を長い間守っていくには新しい技術を生み出さなきゃいけませんし、知的財産でそれを守ら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ね。 도일본 기업의 성패를 가른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선점한 캐논은 승자가 됐고, 과거에 안주하려던 100년 기업 코닥은 경쟁력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누가 당하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캐논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영상도 보셨고 제가 약간의 부연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좀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 시대에 이제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커머스 기업이나 이런 데가 거의 그런 거고요. 또 어디마냐면 뭐 서울의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보시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영험한 능력에 뿔을 지닌 전설 속의 동물 유니콘으로 불리는 이들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데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4개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데카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기업들이 기술, 제품의 성능, 기능 향상에 집중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승자인 유니콘 기업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을 다양하게 융복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될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기업, 정부, 언론,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 차량 공유 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버의 시가총액은 미국 자동차 대기업인 GM이나 포드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고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숙박 공유 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 호텔 기업 인터컨티넨탈 그룹이 65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단 4년 만에 달성했으며 힐튼과 메리어트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153억 달러에 인수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모비라이는 영상인식 기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아마존을 겨냥해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전략을 펼치기 위하여 월마트가 33억 달러에 인수한 제트닷컴은 아마존 킬러라는 별명으로 아마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힙니다. 이처럼 수많은 유니콘들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있고 그 변화의 물결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감지하고도 변화를 무시하는 기업도 있으며 아예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몰락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유니콘들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자, 보셨죠? 유니콘 기업이 아까 여기 나왔죠. 유니콘 기업은 10억 달러 이상이라 거의 한 환율을 1,300원 잡으면 뭐 한 1조 3천억 이런 정도거든요. 원래 유니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설상의 동물입니다. 이게 말인데 이 뿌리 달린 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데카콘 기업도 아까 나왔죠.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 그죠? 자, 그러면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얼마나 될까? 뭐 2021년에는 14개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말인가요? 한 24개 정도로 이렇게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도 없는 것이 이 유니콘 기업에 들어가 있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래요. 그래서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들, 여러분이 많이 알죠. 쿠팡이나 뭐 크래프톤, 위메프, 무신사, GP클럽, 그죠? LNF, 코스메틱 등 이렇게 해서 뭐 소카, 야놀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요. 요건 21년 기준이니까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참조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유니콘 기업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는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유니콘 기업과 데카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특징은 대개 그 4차 산업 기술혁명을 깔고 뭐 이커머스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뭐 에어비앤비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 사례들을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트라이프스라고 있어요. 스트라이프스는 요거 한번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구경만 잠깐 해볼까요? 아, 요게 이제 스트라이프스의 배경 화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나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가격도 뭐 이렇게 크게 비싸지 않는 중저가 정도 되나요? 뭐 7, 8만 원 정도니까 뭐 비싼 사람은 또 비쌀 수도 있겠네요. 요렇게 스트라이프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건 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스트라이프스를 선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이런 것이 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라이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고객가치 제안서 작성 방법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고객가치 제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 거는 그냥 여러분이 뭐 로드 테일러가 직접 찾아갑니다. 이러고 자기네 화면에다 띄워놓은 건데 여러분이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오프라인, 이게 찾아가는 오프라인 서비스도 하고 또 온라인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 상담도 하고 그거를 온라인 또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해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스타일 또 가격 뭐 이런 상품을 제안한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편리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그죠?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게 신청, 그러니까 이제 맞춤북이죠. 일종의 내가 원하는 스타일, 치수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리고 또 스타일링도 받을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요게 이제 고객한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쏠리는, 고객한테 굉장히 혜택이 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나 부가 서비스도 한 5만원에서 한 15만원 그런 정도니까 뭐 크게 비싸지 않은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 제공한다. 이게 이제 고객 가치 제안서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크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식권 대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가 이제 밀크 서비스인데 요걸 이름을 나중에 식권 대장으로 바꾼 거예요. 요게 이제 웹사이트는 여기 있는데 뭐 사이트는 뭐 또 들어가진 않을게. 그냥 제가 이렇게만 해놓고 여러분이 그냥 뭐 식권 대장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가 라는 것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식권 대장 고객 가치 제한 사례는 식권 및 쿠폰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종이로 줬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식당 갈 때 종이 식권을 내고 밥을 먹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는 요즘은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식권을 포인트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포인트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점이나 카페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밀크 포인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는 또 기업 주변에 다양한 할인처, 또 가맹점 이런 거를 계속 발굴을 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그죠? 핸드폰이나 이런 거 스마트폰 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밀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 고객 편의, 고객 가치 제한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객 가치 제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노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자동차인데 인도 타타 그룹의 자동차거든요. 요거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옆에 이렇게 적었는데, 요 회장이 어느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를 보니까 가족 4명이 그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조금 이렇게 넓힌 거 그걸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야,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자동차를 좀 만들어서,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가 사고 이런 것이 적으니까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좀 조그만 자동차라도 만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중산층 이하 이런 고객들도 우리 차를 살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한 2,5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원 조금 넘죠. 이런 정도의,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대신 라디오나 뭐 파워핸들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은 뭐 이런 차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국민이 좀 편안한 삶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고객들한테 홍보를 한 거죠. 그죠? 우리 이 차를 사면, 나노 차를 사면 가격도 가성비도 있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객한테 솔깃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타타 그룹의 나노 자동차에 대한 고객 가치 제한입니다. 물론 뭐 그 밑에 여러 가지 뭐 그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밑에 적어 놨는데 그런 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굉장히 좀 화끈한 차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 프로덕트만이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차별, 그런 가치 제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수익 메커니즘하고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면도기는 싸죠. 그죠? 한 두세 개 붙여서 싼데 면도 날만 살려면 어떤가요? 이게 남학생들 알겠죠? 이 질레트나 뭐 이렇게 똑같아요. 면도 날만 사면 엄청 비싸요. 차라리 그냥 면도기 새로 사는 게 나아요. 뭐 한 몇백 원 더 붙여서. 이런 정도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면도기 사고 면도날도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또 뭐 있나요? 우리가 잉크제트 프린터 있죠. 프린터, 잉크 쓰는 프린터. 프린터는 싸요. 근데 나중에 계속 잉크를 사야 되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잉크를 많이 팔잖아요. 이런 수익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고. 뭐 여기 쭉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프리미엄, 분할, 양면 시장 이런 것도 이게 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상품의 서비스화도 상품을 한번 판매하고 계속 그 상품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료 받는 거, 이걸 상품의 서비스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이건 뭐 쭉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 보시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게 좀 읽어보면 뭐 대충 다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 뭐 프리미엄도 뭐 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스카이프나 어도브가 이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무상 제공합니다. 그래 놓고 어떨까요? 뭔가 필요한 걸 뭐 사용할 때는 뭐 어디 가입하게 해가지고 수수료 내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이게 이제 프리미엄. 뭐가 있어요? 카카오도 그런 쪽에 속하죠. 뭐 카카오톡 이런 것도 처음에는 막 무지하게 많이 쓰다가 대중화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발전하고 그러면 뭐 상품도 팔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프리미엄에 속합니다.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고 이제 알겠죠. 이런 게 이제 통합 수입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에어비앤비 한번 모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는 알죠? 여기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숙박 또 어떤 체험 또 어떤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면 C2C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여기 사이트 돼 있잖아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자, 에어비앤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소 넣고 뭐 언제든 뭐 이렇게 쭉 놓으면은 아마 쭉 뜰 거예요. 여기 뭐 쭉 나오죠. 뭐 제가 뭐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가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 C2C라는 건 뭐냐면 여기 에어비앤비 있죠, 여기. 이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양쪽 다 고객인 거예요. 근데 호스트는 뭐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내놓는 거예요. 유휴 공간을. 그럼 에어비앤비는 여기 내놓으면은 요거를 또 게스트한테 또 올려놓는 거잖아요. 이 사이트 통해서.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렇게 만약에 대여료를 내잖아요. 얼마다? 20만 원이다. 이러면 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수료를 먹어요. 그죠? 에어비앤비는 또 이 호스트한테도 요 여기 대여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 모델이 뭐예요? 수수료죠. 이렇게 수수료. 그러니까 양쪽 다 고객인 거야. 내놓는 사람도 고객, 또 이렇게 찾는 사람, 소비자도 고객. 그래서 양쪽 다 대여를 해서 요 수수료 수익을 받는.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제 한번 우리 여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에어비앤비, 뭐 꼭 에어비앤비 아니래도 좋아요. 뭐 야놀자, 아까 잠깐 유니콘 기업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야놀자도 좋고, 뭐가 됐든, 야놀자는 우리나라 순수 기업이고, 에어비앤비는 미국 거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이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이제 요인들 한번 볼까요? 먼저 핵심 고객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떤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지. 우리 아까부터 고객 가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지. 뭐 예를 들면 야놀자나 에어비앤비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윤을 어떻게 남길까? 아까 얘기했죠? C2C. 이게 수수료 수익이죠. 양쪽 다 수수료 받는 거. 그리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가. 굉장히 사이트 통해서, 그죠? 이렇게 사이트 통해서 자기는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양쪽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 소과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요 활동은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키 액티비티, 또 키 리소스는 뭐가 있는지, 키 파트너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하면서 했죠. 고객 선정, 가치 제공, 수익 모델, 기업 역량,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여러분 이렇게 이게 4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어떤 업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활용할 때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때 고객 선정과 가치 제공을 뭐라고 해서 고객 가치 제안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죠? 활용할 때는 다양하게 이게 기업 역량 이렇게 안 했고, 키 파트너, 다만 이제 우리 기업이 어떤 핵심 액티비티가 있는지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요런 정도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는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딱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만들어서 분석해도 되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SWOT 분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것이 있다는 건 그냥 생각하고, 이거 숙제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요런 비즈니스 모델을 사례를 한번 볼 때는 이렇게 핵심 고객, 핵심 가치, 또 요거는 수익 모델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기업 역량이 될 거니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걸 한번 하면 되고요. 자, 비즈니스 모델 사례 만들어 보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SWOT 분석 가장 쉬운 거니까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할 중요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고객 선정,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제공 가치, 그 다음에 수익 모델, 기업 역량, 요 4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고객 가치 제안서, 이런 거. SWOT 분석.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또 캔버스로
이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인 블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9개의 구성 요소, 비즈니스 모델을, 요 4개를 다시 또 뜯는 거예요. 요거 2개 뜯고 뜯으면 한 9개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9개 모델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캔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타 여러 모델은 이제 그 얘기예요. 캔버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요 1, 2, 3, 4는 뭐 앞 시간에도 다 했기 때문에 SWT 분석 요거 하고 기타 여러 모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비앤비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어떤 데인지 쭉 한번 재밌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이거 외부적으로는 이거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내부 요소죠. 그럼 에어비앤비가 내부에 강점이 뭐가 있을까? 에어비앤비라면 아무래도 브랜드명이 좀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이고, 또 리더십.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가격 경쟁력, 또 다양성, 또 경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또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기업 구성은 또 다양하고, 또 상장 기업이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강점이라면, 약점은 아무래도 좀 사이트로 해서 자기 자산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서 자기네 그 수익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스트가 뭐 일정하게 어떤 뭐 딱 규격에 맞는 그런 집을 내놓지는 않죠. 그죠? 다양하게 내놓잖아요. 그래서 불균형성, 또 이미테이션, 또 이렇게 좀 복사, 뭐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또 마케팅 전략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약점에 속하죠. 왜냐하면 내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 홍보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럼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는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경험은 이제 뭐 다양하게 경험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 물론 글로벌 마켓 진출은 뭐 많이 했어요. 그죠? 에어비앤비가. 또 다양한 또 캠페인 같은 게 이제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사진이나, 그죠?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일단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법률 제약 얘기했지만, 이 법적으로 좀 제약이 많이 있고요. 또 경쟁사, 또 우리나라 같은 이제 뭐 야놀자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여기는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다국적 기업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경쟁사가 굉장히 각 나라마다 많이 있다. 또 한 번 걸리면 이 소송 문제도 되게 복잡해져요. 이게 좀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 SWOT를 하나씩 다 분석을 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또 온라인인데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나인 블럭 비즈니스 모델의 뭐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2세대, 3세대에 대해서 한번 1세대는 앞에서 우리가 한 거예요. 앞에 뭐 했어요? 고객가치 제한서, 수익 모델, 기업 역량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설명했죠. 그게 1세대예요. 그러면 2세대가 뭐고 3세대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했고요. 오늘은 그냥 에어비앤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또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 뭐 이런 부문도 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그것만도 사실은 아까 말한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 24개가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쭉 설명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만도 이제 뭐 한두 시간 해야 되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유니콘 기업이 이렇고 데카콘 기업이 이렇고 개념만 제가 설명하고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한테 소개만 한 거고, 이제 그 분야에 흥미가 있는 분들은 다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를 제가 아까 스트라이프스부터 하고 뭐 해서 몇 개를 이렇게 식권대장 뭐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까지 해서 뭐 한 4개 정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분석을 뭐 그 중에 에어비앤비만 하나 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에어비앤비도 우리가 2세대, 3세대 캔버스로 해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SWOT 여기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지금 제가 강의했던 요 자료들이죠. 요 지난번에 9주차까지 올려놨잖아요. 요 나머지는 14주차까지는 제가 12주차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늘 10주차니까 제가 12주차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주차 끝나고 나면 다 출력을 하셔서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주차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뵙고 그렇게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